미래통합당으로 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심재철이 포기했죠. 김종인 비대위를 만드는 것에 포기를 해서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뽑히면 그때 해결해. 나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일설에 의하면 심재철은 김종인이 비대위원장 되면 이재명 지사를 날리고 자기가 선거에 나가려고 했다는 아주 근거 있는 썰들이 또 있어요. 저는 그 심재철이 그러니까 포기하고 이제 다음 그 당선자들한테 이 사퇴 수습을 맡긴다 이걸 들었을 때는 아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우리 방송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그 경기도지사 출마설을 보면서 역시 아니구나. 하여튼 이 사람들은 긴급 진단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 있을 뿐이지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 심각한 병이 있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김종인의 답 그리고 나니까 안타깝다고 봐요. 이게 지금 사실상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날아가는 자리이긴 한데 저는 약간 좀 반대로 봐요. 결국은 할 거라고 봅니다. 대안이 없어. 누가 해? 안철수. 아니 그거 아직 한참 먼 훗날 얘기예요. 안철수나 유승민을 우리가 지금 거론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안철수나 유승민 등이 등장 혹시나 황교안이 재등장하는 시기도 올해가 아니고 아마 내년 중반기 여름 지나고 나서나 거론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당은 엄청나게 쥐어터지고 막 맞으면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근데 현실적으로 84명 당선자들 중에 41명이 초선이에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의 어떤 요구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김종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수가 높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정진석이나 뭐 김태호나 이런 사람들은 약간 자기 머릿속에서 정치적인 계산을 할 때 김종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환상 때문에라도 어떤 비중을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김종인 해봤자 지가 뭔데? 결국에는 비례의원 5번 해먹었는데 결국에는 국민이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적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유명하지만 자기 정치 실력을 보여준 적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초선 의원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은 하고 싶겠지. 김종인 개인은. 그런데 김종인이 이 사태를 수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부 다선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김종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이 저는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한 2시간 전에 인터뷰했던 방송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에 있을 때 비대위원장 겸 당대표로서 정청래 날렸던 컷오프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이 이게 진짜 이상한 여론조사 기관의 착시 현상이었죠. 당시에 새누리당이 180석 얻을 거라고 했던 그 여론조사를 완전히 뒤집고 민주당이 일당이 되니까 야 김종인 대단하네. 요거는 김종인의 실력이 아니었다고. 정청래 의원 이야기를 들으면 정청래 날림으로써 매일 굉장히 많은 지지층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수치로 나오진 않았지만 민주당 망하게 하고 싶다. 그건 이제 민주당과 김종인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겼고 그게 어떻게 표심으로 작용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김종인이 더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망쳤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그 당시 민주당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비대위도 막 성공시키는 것 같고 민주당 질 선거를 이기는 것 하니까 이게 정말 인생을 살면서 어마어마하게 운 좋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한 번의 실력이 있을 수 있어요. 빨간 색깔 차용하고 경제민주화 외쳐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보기에 허술한 거품이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자들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인 그 뭐랄까 궁색함 이게 되게 코미디 같은 거고요. 김종인은 안 한다 하지만 계속 이야기 들으면서 야 이거 심재철이 나한테 좀 꽂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음 원내대표가 와야만 된다고 하니까 안타깝다고 봐요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나는 근데 김종인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치병 환자인데 본인이 직접 대선 나가기는 쑥스럽고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선 주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킹메이커 이런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근데 김종인 밖에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물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김종인이 가장 영향력이 크고 어떤 뭐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들의 앞으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을 합치면은 김종인이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인재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뭐 그런 근데 그러기엔 이준석 너무 우리가 늦은 알고 거 있는 아니야? 사람인데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야당에서 뿌리 깊게 지금까지 계속 일해왔던 그러니까 당에 뿌리 깊게 일을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없다고 봐요. 예, 동의. 하지만 방송이기 때문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박형준 하면 되겠다. 여기서 없다고 하면은 이게 이야기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분량은 누가 채울 겁니까? 아니 정치합시다. 박형준도 난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혁신과 개혁의 상징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냥 협작권에 가깝지 누가 박형준을 혁신할 사람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종인한테는 뭔가 파격성이 그 이미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빨간색 경제민주화였어요. 그게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정치사적으로 보면.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허수, 이미지에 가까울 뿐인데 김종인이 온다고 해서 뭐 얼마나 개혁이 되겠습니까? 참고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추호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더라고. 뭐가 추호잖아. 그러니까 왜 추호인지를 모르셔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김종인이 그 당시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나는 추호도 국회의원을 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의 추호도란 말을 그런데 지가 2번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추호도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왜 그런 거잖아요.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자기 말을 뒤집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비아냥거리를 의미해서 추호 선생님. 추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처음 쌍욕을 했던 게 김종인을 대상으로 했던 거였습니다. 하면 안 돼요. 예. 예. 진짜 기억나네요, 진짜. 자 그런 거고 김종인은 그렇고요. 어쨌건 김종인은 지금 이제 일단은 미래통합당도 원내대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소강 상태로 가겠죠. 이 상황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은 역시 홍준표고요. 홍준표는 막 무슨 뭐 반무대 가수 같이 의상 입고 막 그 저기 대구의 시장 그 서문시장인가 예. 거기 가가지고 기자들 모아놓고 인터뷰하고 정말 재미져 죽을 거야. 얼마나 좋겠어요. 현역도 아니까 대구에 있는 모든 우익 유튜버나 신문사 유튜버 나오고요. 다 돌아다니니까 좌대매하고 막 신났어요 지금. 자기가 서문시장을 왜 가? 거기 수성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남들이 볼 때는 서문시장이 지 지역구인 줄 알아. 그거는 지역구에도 시장이 없구나 거기는.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 어쨌건 그 홍준표가 지금 가장 신났을 것 같고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니들이 나 공천하고 쫓아냈는데 그 공천 주도했던 사람이 황교안이잖아요. 홍준표는 절대 안 돼. 그래서 막 양산 늘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돼 해가지고 결국은 탈당해서 수성을로 갔는데 당선시켜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홍준표 입장에서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걸 거야. 김종인이 보이겠어? 내가 비리 범죄자, 뇌물 범죄자를 내가 조사한 사람인데 황교안은 지금 사라졌는데 지금 그 소위 말하면 홍준표 인생의 리즈 시절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진으로 보면 예전에 찍었던 사진보다 지금 사진이 훨씬 젊어 보입니다. 사람이 호르몬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니까. 그래서 많이 웃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싶어요. 신났어. 참.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이야기 나온 김에 그 황교안 어디 갔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지금 황교안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겠지. 교회에 가는 모습이 목격되긴 네. 했어. 최근에 기자들에 의해서. 아멘. 그동안 자기 기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이제 느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에 취해가지고 사라진 사람들을 너무 애프터 서비스를 안 해주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지금 그 총선이 끝나고 나서 황교안은 완전히 사라졌죠. 그리고 같이 사라진 놈 중에 하나가 정광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짓거리 했잖아요. 지역구는 2번, 비리는 기독자유통일당 해가지고 그 기독자유통일당 이런 자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광훈이가 작년 10월 3일 날 광화문에 어마어마한 인파를 모으잖아요. 그게 아마 보수라고 불리는 수구의 역사상 가장 사람을 많이 모았던 집회일 거예요. 그 당시에 집회가.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맥시멈 한 50만 정도 보는데 걔네들은 그걸 300만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박근혜 탄핵할 때 촛불을 더 넘어서는 숫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어쨌건 간에 그래서 그 모여가지고 알고 보면 자신들이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 태극기 부대를 선동했던 바로 그 자들이 일거에 이번 총선으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날씨가 회복됐으면 광화문에 그 깃발 들고 모이는 어르신들이 다시 한번 모일만 한데 이제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추구했던 게 결국엔 돈벌이였고 돈벌이는 지금 이렇게 광화문 집회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집회보다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게 이제 눈에 너무 뻔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정광훈류의 인간들은 그 교회라는 어떤 근본적인 본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만 제대로 유지를 해도 그러니까 집회를 통해서 버는 것보다는 부족해도 먹고 살 만한 돈은 계속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연히 그 무리한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짜 목사들도 문제였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누구 찍으라를 신도들한테 말하는 그런 나쁜 목사들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전혀 안 통했다. 그건 이미 예상이 됐을걸요. 전체 개신교 신도들한테 한기총의 의견에 찬성하느냐고 했더니 여론조사 3%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부 정광훈 같은 그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각 동네의 대형 교회에 있으면서 뭔가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지만 황교안과 함께 사실은 이자들 전부 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거든. 우리밖에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완전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거기 같이 했던 우리 공화당도 이번 선거에서 거의 전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정광훈이 구속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밖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하고 대치하는 상황을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를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족들이 교회 나가는 것 자체를 코로나 때문에라도 반대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 간에 이걸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도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박수 하나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김용민과 평화나무. 용민님 화이팅! 누군가가 전담 마크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계속 고소고발하고 그러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얘네들은 사실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어요. 검찰만큼이나. 왜?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으로 가면 있잖아요. 가치 판단이 안 되는 맹목적 추종자들이 있잖아. 실제로 정치판에도 많잖아, 솔직히. 그 자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따르는 가운데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한 사실 사기꾼들에 가깝거든요. 그런 놈들을 뭔가 법적으로 재단을 하려고 하면 전담 마크맨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도 얼마나 무서워요. 협박 들어오고 현장에 가면 막 폭력 쓰고 이런 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거를 뭔가 법적인 문제로 계속 걸어주니까 움찔움찔하면서 이 행동 반경이 줄어드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정말 열심히 잘했습니다. 진짜 평화나무 처음 출범하고 나서 그 정광훈 교회에 기자가 들어갔을 때 그 여자 기자가 맞는 거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때 정말 분노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언론 기자 그리고 이런 제대로 된 기독교 이 재단 만든 평화나무 같은 게 생기면서 되치기 당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쾌감을 느끼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채널A나 이런 기자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적 목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종교의 그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을 현혹해가지고 누구누구 찍어야 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종교에 개입하고 심지어 정광훈의 리드 시절이 있었잖아. 황교안 모아놓고 지 목사들 몰려가가지고 예. 말이야 내가 장관이라도 어쩌고 저쩌고 막 청와대에 들어가시더라도 제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리고 기억들 하시죠? 황교안이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고 이럴 때 정광훈 찾아오고 그 무대에 올라가고 이런 짓거리 했던 게 불과 며칠 안 됐어요. 정강 무대 옆에다가 단식 장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종교인으로 대표되는 기억 나쁜 사람 중에 첫 번째는 MB고 막 서울 봉헌해버리고 막 난리 났어요. 아, 여기가 천국인가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황교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종교는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그게 종교가 진짜 정치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보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황교안이 아니었나 싶어요. 다시는 그런 종교인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런 종교인이 정치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 김엄마 방송 가셔서 새날이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다. 꼭 전해주시기 보고 바랍니다. 있어요 지금 김엄마.
좋아 죽고 지금 하면서 이제 자, 그 가운데 나는 요즘에 칭찬해주고 싶은 정치인 한 명 있어요. 칭찬만 할 거야. 찍지는 않겠지만 안철수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다시 대구에 오겠다. 근데 좀 저는 좀 인간적으로 좀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그 총선 기간 중에 선거하면서 14일 동안 그 마라톤 해가지고 서울로 가면서 발 다쳤잖아요. 근데 발이라는 그 기관 자체가 그러니까 한번 상처가 나거나 다치면 치료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쉬고 나서 내가 건강해졌을 때 자원봉사를 가야 맞는 거예요. 내가 정치적으로 약속을 했지만 그 뭐 왜 뛰었는지 아무도 아직까지 모르죠. 안철수만 알고 있죠. 예, 어쨌거나 그냥 달리다가 몸이 다 상했다고. 그러면 몸을 제대로 추스린 다음에 자원봉사를 가야지 그게 봉사를 받는 쪽에서도 마음이 편하고 너무 걱정이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편하다고. 그런데 이건 너무 자기적이잖아요. 아직까지 상처 치료가 안 됐는데 자원봉사를 가면 피해주는 거예요. 그 민폐야 그거는. 아픈 사람이 왜 자원봉사를 가냐고. 아, 잘 걸어다니던데요. 사진 보니까. 별로 안 다쳤다는 거죠. 그러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그럼 마라톤 하면서 뭐 이렇게 발 상했다는 건 다 구라네. 그러면. 아니 뭐 사진 보니까 잠깐만. 그렇게 아프진 나는 않던데. 진짜 정말 유머로 지금 이 의제 던졌거든. 나서 진즉 화를 아니, 낸다. 안철수 하는 코라지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마차님이 방금 지적했지만 만약에 지금 멀쩡하다면 마라톤 할 때 그 발 아팠다는 거 다 개구라예요. 괜찮았다는 거야. 안 굴하지. 다 그럼 쇼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알았을게요. 왜냐면 안철수가 약속을 지키는 게 왜냐면 안철수는요 어차피 호남에서는 버려졌잖아요. 이제요. 대구 왔는데 저번에 와서 의료봉사하니까 국민의당이 대구에서 표가 많이 나왔어요. 나왔다고. 자기가 근데 나왔는데 안 오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안철수는 새로운 둥지를 대구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TK의 맹주가 그쵸. 되는 방법이 예. TK 쪽의 지지를 얻어서 미래통합당을 접수하는 거야.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알아. 예. 근데 지금 이제 내 말의 의미는 칭찬해주고 싶다는 건요. 꼴 보기 싫어도 약속 지킨 거 칭찬해주고 싶다는 거야.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실제로 자기가 안철수한테 표정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모르는 본인만의 결연한 의지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막 폄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은 대구에도 확진자나 그런 것들 의사들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굳이 자원봉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인건비 나가잖아요. 또 50만 원 줘야 하잖아요. 또요. 그거 뭐 지가 알아서 기부하겠죠. 그러니까요. 민폐예요. 아니 재산이 수천억인데. 아니 이 토론을 좀 길게 하려고 했다 내가. 근데 이렇게 단칼에 자르면은 이게 나머지 시간 어떻게 채우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안철수가 정말 진심이었다면 뭔가 좀 앞뒤가 좀 이렇게 이야기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너무나 굴하고 저게 쇼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보는 사람을 진짜 바람 바보 취급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잠깐만. 우리 전략적으로 그게 얘기하자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알겠는데 드리세요,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지금 안철수 되게 싫구나. 나는 너처럼은 안 싫어. 왜냐면은 이게 안철수도 좀 커야 돼. 그래서 안철수하고 그 홍준표가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대선 나오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 다음 대선은 그냥 쉽게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같이 키워줘야지 왜 안철수 죽이려 그래? 우리 새우물 하나 키웁시다. 누구? 언제까지 홍준표 안철수 가지고 장사를 할 겁니까? 창목 선생님. 우리 새로운 사람 하나 키워가지고 저쪽에 대권 후보 하나 만들어 줍시다. 뭐 이현주지? 예. 이현주 새날에 이현주님을 출연을 시켜야겠게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홍준표나 안철수보다 민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민주주의 개념도 알고 태도도 정확하고.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는 무섭거나 두렵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재밌잖아요. 사실 그런 시기라고. 지금은 안철수나 홍준표를 뭔가 이렇게 희화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와 있는 거야. 연예인 만들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 우리가 보기엔 있잖아요. 안철수 같은 사람이 그나마 궁여지책으로 홍준표랑 둘이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어느 한쪽이라도 대선 후보가 되면 좋은 일이야. 고품격 이간질 방송. 이 사람 뭘 잘 몰라 이 사람. 지금 안철수가 이 방송을 보면서 칭찬인지 비난인지 헷갈려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웃자고 하는 소리이긴 했지만 실제로 칭찬인데요. 정치라고 하는 게 쇼예요.
쇼 아닌 정치가 어디 있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근데 약속 지키려고 꾸역꾸역 가는 거 보면서 안철수가 자랑스럽다,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하는 게 어디냐고요. 자, 미래통합당 애들 있잖아. 당장 지 당대표가 50만 원씩 모든 국민한테 주자고 한 거 바로 뒤집어 버리잖아. 그것보다 낫다는 거야, 내 말은. 쇼도 안 하잖아, 이 새끼들은. 쇼를 하려면 좀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해서 앞뒤 상황도 좀 순진해서 맞춰가면서 그걸 못해. 이렇게 순수해서. 해야지. 순수해서 쇼를 연기로 못하는 훌륭하게 하는 연기자들을 욕하진 않잖아요. 뭐그 극 중에 살인자로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하종우를 살인자라고 욕합니까? 잘했다고 칭찬하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연기를 하려면 그렇게 완벽하게 해야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연기력이 떨어진다는 예. 거지. 오케이, 인정. 좋아. 참.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